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저희가 예정대로 시간에 도착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실 선생님,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명예교수이시면서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조광 교수님이십니다. 조광 교수님 모시고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서 특강 듣는 것도 아마 역사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조광 교수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날씨가 덜 추워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추울까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완전 무장이 아니라 경무장 정도만 해도 훨씬 될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언론을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국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국정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왜 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역사학계 그리고 정치계에서까지도 문제시 삼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사교과서 체제가 왜 중요한가 국정화인가 거민정인가 등등 체제가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고 역사 연구 내지 역사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점 그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행의 국사교과서가 과연 종북인가 아니면 좌빨인가 이 점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역사라고 하는 문제,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 학계 내지는 역사 교육계의 과제이지 정치 현장에서 논의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역사 교과서는 진영의 논리,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 진영의 논리와는 별개로 학문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 학문의 논리에 충실할 때 역사교육도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의 논리에 설 때만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고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의 관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진행이 될 때에는 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화가 제기가 되었을 때 그걸 반대하는 건 이른바 일부 좌파적인 역사학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 중에서 특히 근현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현대 문제 전공자 이외에 고대사라든지 중세사라든지 전근대 이념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던 그 전근대 전공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과 같은 분은 역사학계 학자들의 90%가 좌파고 좌빨이다, 종북이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학자 80%가 좌파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김무성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은 좌파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10%가 더 김무성보다
약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학문적인 문제를 왜 시민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걸 문제시했는가 하는 점도 우리는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관, 세계관 이것을 규제하고 어떠한 정형의 이 사고방법을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역사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이 역사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는 역사가 아니라 정치하는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 제시의 배경을 보자면은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정치 세력들에게 이끌려 가지고서 역사 교과서를 학문이 아닌 정치의 범위로까지 이들은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과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짊어져야만이 되겠죠. 집권 여당이 이것을 정치 문제로 만들고 정치판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역사학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연구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교과서 체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잠깐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간행 체제라고 할 때는 먼저 국정이 있죠. 국정이라고 할 때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하나의 역사 해석 방법만을 정통사학으로 보고 정설로 보고 그것을 일반 학생들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이라고 할 때는 검정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기준의 제시라고 하는 건 편장의 제목까지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사용할 중요 키워드들, 주요 단어들까지도 정해가지고 검정 지필 규정이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규정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썼는가를 국가가 다시 검토를 한 거가 이 검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검정제도 자체는 국정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취해야 될 교과서 집필의 방향, 교과서 간행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유발행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데 자유발행제에 접근하지는 못할지언정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세계는 지금 우리는 이란 이 그림표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정은 과거에 나치 독일에서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 당시에 일본에서 취하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나치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인류를 향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전쟁 범죄의 최종 책임을 짊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대동아 공영권 아래에서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경우에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이 국정교과서로 간행을 해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오도시켰던 것이고 그 국민을, 일본 국민을 결국은 불행의 처지에 맞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북한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하는 극히 작은 몇몇 국가들 아직 거민정 체제를 만들 만한 학문적인 역량이 축적이 되질 못했거나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만 국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중국도 거민정 체제로 가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민정 제도로라도 넘어가라 하고 권고를 해가지고 베트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2018년부터 베트남은 거민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면 올 3월이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3년은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거민정화로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민정을 국정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 거민정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국정은 비정상입니다. 정상을 비정상화해 나가면서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게 말입니다. 정상을 비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권이라면은 그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국민을 향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국정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 국정과 거민정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세계적 기관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역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국가 간의 대립과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에는 정치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사항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50년 되면은 지금부터 60년 이상 전이죠. 이러한 상황이 유네스코에서 줄곧 주장했던 역사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예로 더 들어보자면은 1992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내린 거가 있습니다. 국정보다는 거민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국가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이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가 될 겁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한 건 집어치워버리고 행정력 위주로 모든 나라를 몰아가려고 하는 작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의도 정책 보고서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당의 띵크탱크 역할을 했죠. 각종 희한한 안건들을 많이 만들어낸 데가 여의도 정책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보고서에는 국정이냐 거민정이냐 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국정을 채택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가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보고서 아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안 읽고 휴지로 만들어버린 모양입니다. 2013년에는 유엔의 특별조사관이 이 국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가 있습니다.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이 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의 규정입니다. 국정이 이 규정을 따르느냐?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에게 권한 거가 바로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이걸 베트남 정부가 수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정이 거민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베트남보다 더 뒤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국정화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보자면은 2013년부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장이다 하는 것은 국가의 공인이 했을 때에는 이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틀림없는 방법이 국가 공인의 거짓말이 될 것인데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그 까닭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으니까 편향된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 프레임에, 이 틀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교과서가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건 과연 누구의 판단이냐 하는 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은 일부 외눈박이, 이게 제가 이 신체 장애인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잘못된, 편향된 인간들이 바로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 잘못됐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끔찍한 위험스러운 판단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올바른 판단인 양 호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은 다 믿게 된다고 스탈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탈린주의자입니다. 어찌 보자면 우파 종북주의자들이죠. 북한에서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북한의 방법 그대로 한다면은 그게 종북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북주의자로 우리는 그들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종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하자면은 그들 자신이 종북이라고 하는 점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가능할까요? 국정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잘 알 겁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으면 붕어빵밖에 안 나옵니다. 국정이란 틀에 역사를 담으면 그것은 일종의 전체주의적 그러한 해석밖에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들은 호도를 하면서 국정으로 하면은 중립적인 의견이 나온다. 모든 의견들이 골고루 잘 반영이 될 거다 하고 또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또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역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역사 철학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죠. 역사에서 우리가 추구를 하는 바는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민주주의 혹은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이건 다 보편적인 가치죠. 이 보편적인 가치를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 현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 역사학인 것입니다. 평화를 위배하는 역사서술, 증오를 북돋우는 역사 해석,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낮추 평가를 하고 독재 정권, 전체주의적 정권을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얘기를 하지만은 아까 스탈린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민에게는 미래의 환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얘기를 하면서 국사 교과서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자면은 과거 우리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빠져가지고 모두들 그쪽에 표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은 잘 살게가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는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고 또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는 식의 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게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특정 교과서에서 인간다운 이 삶을 그들은 평가를 해주기보다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그러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엔 많이들 그러죠. 아직 쓰여지지도 않는 교과서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교과서가 쓴 다음에, 쓰여진 다음에 얘기를 하라 했지만은 그분들에게는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건 붕어빵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고 방법을 위해서는 바로 국정이 아닌 자유 발행제가 돼야 되겠고,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 발행제가 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검정 체제로 유지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추구하는 평화라든지 행복,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거민정 체제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민정이 국정보다 월등히 좋고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다, 민주주의다, 이거 다 역사적인 판단이죠. 이 역사적인 판단이 무언가 하는 점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하고도 관련이 될 겁니다. 과거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그쳤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개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역사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만을 역사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과거의 사건은 불변하고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건에 일정한 해석이 가해질 때 비로소 역사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기준, 그건 분명히 역사학이 지향하는 그 보편적인 여러 가치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에 합치되는 사건 해석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다양성을 갖건 간에 이 보편적 가치에 관계되어 가지고서 그 보편적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 진행이 된 역사 해석이라면은 그 해석은 올바른 것이고 과거의 사건을 바로 보는 시각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 판단을 올바로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판단을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그 판단의 역할을 대행하고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침없이 연마되어야 되는 것이 역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이 연마를 위해서는 역사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해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이 모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지향하면서 역사를 또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은 학생들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국정화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민정이 되어야지 그 훈련은 좀 더 잘 될 수 있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자유 발행제가 되어야지 비로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남에서 고교 2학년생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들고 오직 몇몇 국정교과서와 관련되는 사람의 견해만이
스승의 견해로서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면은 그건 독선이요, 독단이요, 독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막아야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우리는 이 국정교과서보다도 이 6.25 전쟁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거민정 체제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유신시대였던 것입니다. 유신시대, 유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학생을 유신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이 국정교과서를 했지만은 그 국정교과서는 실패해버렸죠. 유신 이후에 그침없이 저항을 감행했던 사람들은 유신 교과서를 가지고 국사를 배웠던 그러한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화 노력 자체가 앞으로 실효를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그 도정을, 그 길을 살펴보자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정교과서를 시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국정교과서라는 말보다도 국정교과서는 곧 유신교과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유신교과서를 그들이 시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은 새로운 사상 통제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사상을 오로지 규정을 하고 그 사상의 가치를 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전제주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위해 가지고서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역사를 왜곡시킨다 하는 점,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른바 뉴라이트 쪽에서 역사를 왜곡시킨다 하는 점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요. 아까 저는 역사를 사실과 해석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해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사실로 둔갑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는 북한의 경우에는 건국이라고 하고 남쪽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수립이라고 했으니까 북한에다가 정권의 정통성을 더 두고 남쪽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을 건국이라고 하고 북쪽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던 한반도에 두 개씩이나 나라가 생길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자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계승한다고 자부할 국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남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하는 점을 내세웠던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가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1948년 8월 15일 그 공식적인 용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정부 수립 선포식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중앙청 앞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건 그들이 바로 계승할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이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나라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과 북의 나라가 각각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임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임정은 좌우 합작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민족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충분히 가능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바로 수립될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한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 때문에 정부 수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선포를 하고 만들고 건국절을 만들므로써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건국이라고 하는 점을 내세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하는 점을 내세우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이 역사적 해석을 사실로 둔갑을 시키려고 하는 거가 이른바 건국절 파동이 될 것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죠. 사실은 불변하지만은 해석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건국절 문제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른바 뉴라이트의 견해, 뉴라이트가 이른바 이 식민지 근대화설을 주장을 하고 있죠. 식민지 근대화설을 주장을 하고 식민지 시대의 긍정성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독립운동의 전통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직동이죠. 식민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보자면요. 식민지 시대 때 철도를 놔줬고 학교를 세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철도를 놔줬다 할 때 그 철도 중에는 경인철도 말고 경의선 철도가 있는데요. 경의선 철도, 그 철도가 세워진 것은 바로 식민지 시대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경의선 철도가 세워질 때요. 그 철도 부지는 조선 정부에서 무료로 줘야만 됐습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노동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종의 울력으로, 그러니까 부역노동으로 동원이 되었던 한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자본이 필요했겠죠. 경의선 철도를 건설하는 자본금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느냐면은 압록강 연변에서 벌채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벌채 2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력을 부려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그들은 강압적으로 철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조선의 여러 민족 자본가들이 철도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 조선의 민족 자본가들이 철도를 만들려고 한 노력을 철저히 탄압을 하고 그들을 해산시키면서 관철을 했던 게 철도입니다. 철도가 생겼다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아니라 그 철도는 일본의 침략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아래에서 우리의 철도가 제대로 세워졌고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철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그들은 이중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화물 운임 경우에는 값이 매우 낮았습니다. 아주 쌌어요. 왜냐? 화물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제국주의 상품이나 아니면 제국주의 물건을 만드는 원료였기 때문에 그 원료를 확보를 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운송비, 운반비가 적게 들어야지 국제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물 운임은 매우 싸게 했고 여객 운임은 일본 본토 그 비율로 따지자면 그것보다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세우는 철도는 한국인이 주로 탈 것이니까 그렇게 빼먹었던 것이죠. 이게 철도였는데 그러한 철도를 가지고서 우리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고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가 될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침략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던 교육에
대부분을 일본은 다 이제 말살을 시켜버리고 말죠. 사립학교 운동 내지는 교육운동이 애국개몽운동 과정에서 나옵니다. 말살을 시킬 때 일본이 내세웠던 명분은 아주 정당한 거였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반대할 사람 없겠죠? 교육기관의 수준을 적어도 일본과 대등하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은 그 당시에 명치유신 이후에 이미 상당 기간이 흘러가지고서 체제가 다 갖춰진 다음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교과서 체제도 다 갖춰졌고 모든 이 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무교육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1880년대 초에 의무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시간이었죠. 그때는 1880년대라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양 직후가 돼서 정신도 못 차릴 때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느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냈느냐면은 의무교육이 시행된 3년 후에 그들은 나체금지법을 만듭니다. 나체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뻘거벗고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뻘거벗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활보할 때 의무교육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했던 것이 그들의 교육정책이었고 교육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이 올라간 수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해야 된다 하고 그 당시 애국개몽운동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던 각종의 사립학교 2천여 곳을 다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군 1교 정책 초등학교도 군에 하나 정도를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제대로 시설을 갖춘 학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데에서 일본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허구성 그리고 그들 교육이 가지고 있던 침략적인 특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본 치하에서 근대화가 이룩됐다고 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설은 얼마든지 밤을 새서라도 다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건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설을 비롯해 가지고 독립운동의 가치보다는 식민지 아래에서의 근대화 과정에 더 치중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해석이죠. 그 해석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는 거가 바로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편찬한 책이 어쩌면은 교학사 국사교과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는 2군데 학교에서 채택을 했다고 하죠. 채택률이 0% 됩니다. 그거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교학사적인 내용을 이제는 전체 국민에게 전체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려고 하는 것. 그 강요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들 긍정성을 강조를 하고 독립운동의 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문제도 또 걸리죠. 흔히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걸 양분시켜 얘기를 합니다. 이 양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된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과 따로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때에는 몇몇 재벌들, 이들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사회에 끼친 공을 과대 포장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국정교과서가 될까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 천국, 노동 지옥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추구를 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 평화, 이 가치는 그러한 뉴라이트적인 사고방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반대를 한 것이고, 저도 정년한 지 6년이 지났지만은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자면은 바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업화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마 어렸을 때에는 가위로 손톱을 깎았을 겁니다. 저도 가위로 손톱을 깎다가 그 다음에 국산 손톱깎이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손톱깎이란 말 대신에 일본 용어 찌메끼리라고 하는 걸 그대로 썼죠. 국산 찌메끼리로 손톱을 깎으면은 강철을 못 만들어가지고 새가 물러서 손톱이 찢어졌습니다. 손톱이 찢어지는데도 학교에서 국산품 애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손톱을 깎고 미제 손톱깎이 돌아보질 않도록 교육을 받고 실천을 했습니다. 소비자도 손톱깎이 만드는 거. 그러면은 손톱이 찢어진 다음에 그거 다듬는 건 가위로 다시 다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손톱깎이를 소비를 해줬던 것이죠. 우리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몇몇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소비자 대중, 노동 대중, 그리고 또 근대화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국민 전체의 합의의 결과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자면은 산업화의 이 특징적인 산업화라고 하는 그 공로를 오로지 몇몇 집단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른바 산업화론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론과 민주화론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을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산업화 세력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는 역사를 또 왜곡시키는 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바로잡는다면은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겠죠. 그 해석이 불가능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틀림없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된다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겠는가라는 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사는 한국사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라 하는 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죠. 그런데 역사 교과서 편찬을 하는데 역사학자, 그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마 95% 밖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지만은 어느 시대에나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사회과학자들, 정치학, 경제학, 또 윤리학 등등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개입을 시켜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면은 더 훌륭하고 객관적인 교과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신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 그분들은 국민윤리를 교육받았을 겁니다. 국민윤리, 그건 유신 정치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윤리가 없어졌죠. 윤리교육은 하더라도. 이 국민윤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국민윤리 교과서로 만들려고 핵책을 하는 거가 바로 역사 교과서의 사회과학자들이 개입을 해야지 바로 쓴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좌빨이니까 역사하는 사람들 다 빼놓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만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포복절도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로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15년 10월 30일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막아야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를 가지고서는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남북의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줄 수가 없습니다. 남북이 서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는 건 헌법적인 가치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에도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란 문제가 들어갑니다. 취임 선서의 정신도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가 아닌 바로 대결이라든지 북괴라는 용어가 요즘 곧잘 나오죠. 국정화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북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또 거짓말도 자주 합니다. 여기 보자면은 유관순도 빠졌다.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 주체 사상을 강조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100번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자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 보자면 전체주의 국가, 독일 나치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던 게펠스의 대중선동 이론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지금 야당 경우에 뭐 하는지, 여튼 이거 대중선동 이론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좀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 얘기 들어보시면은 아마 제대로 이 더 많은 이 대응안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이 나치들이나 아니면은 바로 스탈린주의자들, 이들이 하는 방법을 현재의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교에서 역사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짓말이 번연히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거가 오늘날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선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국정교과서의 특성이 어떠하리라 하는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또 우리는 확실하게 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를 하면서 인터뷰라든지 기고라든지 하는 것을 10월 들어서 한 6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쪽 기관에서 보내왔던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보내왔던 질문지를 쭉 정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어떤 기관은 질문지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와가지고 국정화를 얘기하고 물은 데도 있습니다. 전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제가 국정화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유신 초기였습니다. 유신 초기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때 국정화가 진행이 될 때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후에 국정화가 획책될 때마다 직접 글로 그리고 또 강의를 통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 강의는 40년 동안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대단히 다릅니다. 발전이 됐어요. 국정화 발상만은 40년 전이어야 할 이유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정화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40년 동안 준비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아마
저를 빨리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아이고, 요거.